행복을 지켜주고 행복을 키워주고 행복을 이어주는 건강 큐레이터 이계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경제학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라는 책입니다. 지은이 조너선 엘드리드님은 케임브리지 이메뉴얼 칼리지 부속 경제연구소 소장 겸 선임 연구원이며 케임브리지 대학교 토지경제학과 강사입니다. 경제학의 역사는 물론이고 현대 정치와 철학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현대 주류 경제이론을 날카롭게 분석, 경제학의 현대 사회와 인간의 삶에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탁월한 연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학의 윤리적 기준에 관심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20년 동안 꾸준히 강의하며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이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어떻게 탄생했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 챕터를 보면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누구도 믿지 마라. 3장 욕망이 정의를 이기다. 4장 민주주의는 불가능한가. 5장 무임승차의 경제학. 6장 경제학 제국주의의 탄생. 7장 누구에게나 자격이 있다. 8장 불가능한 사건의 가능성. 9장 왜 불평등해졌는가. 10장 평등의 경제학을 위하여.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제 5장 무임승차의 경제학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장에 이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어떻게 탄생했는가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전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여 우리의 생각은 타락해왔다. 그 결과 우리는 흙을 백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보게 되었고 비도덕적인 것이 도덕적인 것으로 둔갑했다. 이런 변화는 엄청난 규모로 일어났지만 규모에서 구분되지는 않는다. 물론 본질적으로 과거 세대보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일부러 고약한 행동하는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폭로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수세대 전이었다면 어리석고 당혹스럽고 해롭고 사악하다고 여겨졌을 행동과 행위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용인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이라고 여겨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실제로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상과 가치를 이해하는 방법이 변화했다. 예컨대 신뢰와 믿음, 공정성, 선택의 자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또 경제와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생각도 달라졌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부자 나라가 훨씬 더 부자가 되었는데도 더 많은 시민이 무료 급식소와 푸드뱅크에 의존하는 세상이 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은 경제에 좋은 일이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까?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는 무척 다른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지금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 은행과 기업 이윤, 투표,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콘텐츠, 기후변화와 불평등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그 해석에는 대체로 현재의 사고방식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경제학은 우리의 선택 가능성을 제약하는 듯하다. 게다가 경제학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의문뿐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도 경제학에 근거한 도덕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경제학 개념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여하튼 겉으로는 처음에는 경제학을 조롱하고 나중에는 경제학의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현재의 사고방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우연히 현재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도 아니다. 음모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신경제학은 정부가 대량 실업을 막을 힘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현대 거시경제학의 기반을 다진 케인즈는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로 여겨진다. 경제가 침체하면 정부가 공공지출을 확대하거나
감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론은 지금 우리 귀에 익숙하지만 결국 케인즈 경제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케인즈 경제학자 이후에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나왔는데 전체주의로 추락한 듯한 영국과 미국을 구하는 것을 그들의 당면한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늘어나며 개인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이었고요. 개인의 자유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끈질기게 정부의 간섭을 되돌리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회복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제를 이뤄내는 게 쉽진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이에크가 보기에 케인즈 경제학은 실업 억제를 위한 일련의 정책 조언을 하는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섰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정부의 본부는 완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이에크는 정치는 시장과 기업 활동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해묵은 개념인 자유 방임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이에크는 시장과 경제를 인간의 삶과 분리된 것, 즉 인간의 삶이 필요한 다른 것들과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이에크는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모든 것이 경제적이라 생각하며 무엇과도 관계없는 경제적 동기는 없다고 말했다. 하이에크의 사상은 당시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오늘날의 정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지난 40년 동안 시장 경제학은 우리 일상의 삶에 깊이 파고들어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바꿔놓았다. 경제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향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학문이다. 하지만 경제학은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인간이 아니라 항상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결정하는 로봇,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살아가는 공상의 세계를 상정하기도 한다. 경제 사상에 대한 토론이 만족스러우지 못할 수 있지만 경제학의 중요성은 학문적 관심사에서 그치지 않는다. 금융위기는 나쁜 경제학이 전 세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정부 규제기관이 폭넓게 사용하는 경제이론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언제라도 다시 닥칠 수 있다는 예상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경제학 이론은 현실을 정확히 서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변명이 무해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합리성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계산하여 모든 결정을 내리는 호모 에코노미스처럼 행동한다는 가정,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계산적 추론은 칭찬받을 만하다는 가정에 과학이란 허울을 씌워주는 효과가 있다. 결국 나쁜 행동이 합리적인 것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실제로 이 경제 이론은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처음에도 읽어드렸던 내용처럼 예전에는 합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만 여겨지는 거죠. 그런 기준이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경제 이론의 바닥에서 같이 우리 사고가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정말로 그렇다면 뭔가 옳지 않은 기준은 다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또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게 읽었던 이제 장이 5장인데 이제 무임승차의 경제학이라는 내용이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제가 미뤄뒀던 일들이 사실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하는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바꿔봤고요. 아직은 그래도 내 안에 그 양심이란 것이 남아있지 않나 라고 하는 책임감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무임승차 이론을 이야기했던 경제학자는요. 맨서 올슨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야기한 무임승차 이론에서는요. 각자의 몫을 한다고 변하는 게 없다면 희생한다고 좋을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타적인 행동이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칭찬할 만한 행동으로 여겨지지도 않기도 한다. 들통으로 홍수를 막으려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도 성인이 아니라 괴짜로 여겨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막힌 비유에 올슨의 핵심적인 통찰이 담겨 있는데요. 당신의 몫을 하든 하지 않든 달라지는 게 없다면 쓸데없는 희생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 무임승차는 부도덕한 지식이는커녕 합리적인 행동이다. 무임승차가 이기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희생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람은 협력하기보다는 무임승차를 하고 그 결과 집단 행동은 유지되지 어렵다고 주장하며 올슨은 소농민보다 더 큰 조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올슨의 혁명적인 분석은 우파에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올슨의 분석은 협력과 집단 행동은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경쟁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인식해야 한다는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같은 자유시장 세계관의 지적 토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듯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다. 올슨의 논증이 외견상 낙몽불락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임승차는 여전히 부도덕한 짓이라 여겨진다. 게다가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무임승차 논증을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도 내가 내 몫을 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라는 사고방식에 의존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임승차를 거북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를 꼽자면 습관적인 무임승차자, 즉 무임승차로 살아가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무임승차 논증에서는 내가 기여하지 않으면 집단 행위나 집단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만 내 기여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조난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다. 내 기여가 없이 다른 사람들이 개입해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나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내 기여가 그런 일을 일어나는데 일조했으므로 나는 차이를 만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행위보다 내 노력 덕분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기여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단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008년 버락 오바마의 당선은 이런 사고방식의 좋은 사례이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던 변화라는 유명한 구절은 그를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가 되려는 유권자들의 욕망, 다시 말해 어쨌든 오바마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더라도 그의 당선에 일조하고 싶다는 욕망을 기막히게 이용한 것이었다. 그렇다. 우리가 각자의 몫을 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가짐 때문이다. 이런 책임감, 즉 개인의 기여가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크게 제약한 견해가 왜곡된 것이라고 밝혀지면 무임승차 사고방식 똑같이 왜곡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행위의 성공에 우리의 기여가 반드시 필요할 때만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무임승차 논증에 따르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무임승차 논증은 불안정한 것이 된다. 우리의 기여와 상관없이 집단 행동이 일어나더라도 그 행동에 기여하는 게 항상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무임승차 사고방식에는 무언가를 초래하는 것, 혹 무엇인가를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뜻하는 바에 대한 견해가 감추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의 의미에 대한 가정이 감추어져 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 첫째로 무임승차 사고방식이 책임에 대한 우리의 상식이나 일반적인 견해와 충돌할 뿐 아니라 올슨 이전 세대의 사상가들의 논증과도 충돌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집단 행동으로 이익을 얻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행위에 기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 과거 사상가들의 설명이었다. 둘째로는 무임승차 논증의 논리가 우리 사회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세금을 회피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당신의 몫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임승차를 포기하라고 설득하기는 아직 힘들다. 어떤 집단행위가 어차피 일어난다면 내가 그 행위에 기여해야 하는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가?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다. 밖에서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변화의 부분이 되고 싶고 집단에 소속되고 싶기 때문이다.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사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부분을 사실 무시하고 있었을까? 생각하지 않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보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작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그 행동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경제학에 대한 진실이라는 부분으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호모 에코노미투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통제해온 경제학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경제학 제국주의의 시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전 세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지금 앞으로 너무 당연시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가정하에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라는 예측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경제학자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법이라고 우석훈 경제학자께서 앞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지은이는 두 사람의 조언과 지도가 없었다면 이 책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장하준은 많은 점에서 내 연구에 영향을 미쳤지만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첫째, 거의 모든 경제 이론은 평범한 언어로 쉽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경제학자와 비경제학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제를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론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대부분 경제학자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경제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구체적인 것이 결국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이 우석훈이라는 경제학자님도 마지막으로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통으로 한 번에 읽기는 만만치 않은 어려운 책이라고. 맙소사 내가 또 속는다 속아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밌게 읽긴 읽었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나의 생각 속에 많은 부분이 또 이런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근간이 두는 생각이 나한테도 배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면 다시 좋은 기준을 갖고 또 우리 생각의 근간을 바로잡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